보이지 않는 단서, 우아한 방어. 자, 단서. 1996년 10월 10일 린다는 무릎이 자목만하게 커지고 통증이 있어서 팔로알토에 있는 류머티스 전문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팔로알토의 예약을 에서 분야의 최고의 의사인 론다 램버트에게 예약을 했다. 램버트 의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일하며 다수의 대학 스포츠팀 혹은 프로 스포츠팀에서 자문을 맡고 있었다. 램버트는 관절에 대해서 잘 알고 전공을 류머티스 학이었다. 램버트를 린다를 대상으로 수십 가지의 테스트를 했다. 린다의 엑스선 사진은 정상이었다. 그녀의 류머티즘 인자는 음성이었다. 루푸스 징후를 말해주는 혈액 항체 검사도 음성이었다. 그녀의 실험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램버트가 말했다. 한 가지 수치만 제외한다면 린다는 침강 속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받았다. 이 테스트는 염증을 여러 기준으로 측정한다. 린다는 20점 이하여야 했다. 그녀의 수치는 94점이었다. 염증의 수준의 차트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그 다음 유관을 통한 임상 검사가 있었다. 린다의 무릎은 자목만 했고 관절통이 있었으며 엄지발가락은 터질 것 같았다. 램버트는 진단을 내리기를 주저했다. 오늘날에도 자가 면역은 여전히 정확히 진단하기 가장 까다로운 증상이다. 존스 홉킨스 의대는 자가 면역의 진단 재료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 이들 세 가지 범주는 범죄 재판의 증거물의 유행처럼 들린다. 증거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상황 증거로 나눈다. 직접 증거는 자가 면역 과정을 복제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상을 전달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지가 않다. 최고의 사례에서 1950년대에 한 의사가 등장한다. 그 의사는 과학계의 유서 깊은 전통을 추구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환자의 피를 자신에게 주사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은 과도한 타박상이나 출혈을 일으켜 피부에서 혀와 입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자줏빛 병변이나 부위가 생긴다. 이러한 증상은 혈소판의 수위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혈액의 응고가 일어난다. 그 의사와 그의 동료들은 면역계가 자신의 혈소판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추측했다. 환자의 피를 자신에게 주사한 뒤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의사의 혈소판 수가 급감했고 그 의사는 입원을 해야 했다.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히 여성의 혈액에 있는 항체가 자신의 항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병의 이름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이란 전염이 아니라 환자 몸에서 저절로 생긴 병을 나타낸다. 이러한 직접 증거를 얻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이물질을 사람에게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이식이 쉽지 않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의 연구는 복잡한 일을 많이 수반한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두 번째 경로인 간접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려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쥐에 나타나도록 복제해야 했다. 이런 다발성 경화증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체가 중추신경을 방해하는 병이다. 다발성 경화증은 쥐에게 인간이 공격한 항원과 매우 비슷한 항원을 접종하여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소수의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할 수도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상황 증거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환자나 의사에게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다. 가족력이나 증상과 관련된 많은 수의 항체, 스트레스 등 공격을 일으키는 환경을 포함한 몇 가지 다른 요인을 살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 환자가 여성인가? 여성이 남성보다 면역계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들 아는 얘기이죠. 하는 내게 말했다. 그녀는 1960년대 말에 금주사를 이용하여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를 치료했다. 그녀는 1990년대 말에 미국 류머티즘 학회의 회장이 되어 이 분야의 여성차별을 극복했으며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의대에서 류머스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다. 여성이 더 오래 산다.
또한 기근이나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의사는 진화론적인 의미의 입각에서 여성의 면역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여성이 아기에게 최초로 면역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기를 질병에서 보호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 면역계 항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제안한 또 다른 이론은 여성은 아프거나 약한 이를 돌보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선천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은 울타리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남을 돌보려면 질병이 강해야 할 것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지방이 많아서 면역세포도 많을 것이라고 한의사는 추정했다. 그녀는 또한 루푸스와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연관된 데이더스의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고 언급했다. 여성은 2개의 X 염색체가 있는 반면에 남성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자가 면역의 무게는 여성에게 크게 기울어진다. 주제에서 벗어나 또 각 잡담이지만은 연구원이 연구용 항체를 얻으려 할 때는 동물원 컷을 이용한다. 수컷은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항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여성 면역계는 장소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항체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병이 생겨 죽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균형감인가. 수명을 늘려준 강력한 방어체계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니. 이것은 우리의 우아한 방어체계에 의해 유지되는 거시적인 균형에 대한 비범한 통찰이다. 면역계가 수명이 늘어나는데 기여할 때는 많은 잠재적인 비용이 든다. 더 강력하게 방어할수록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강한 면역계의 부정적인 면은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전에 의해서 염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다. 절반이 넘는 경우에 같은 증상이 관련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는 유전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역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감염이다. 병원균 하나가 몸에 침입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면역계가 대응하여서 병원균을 제거한다. 하지만 병원균이 생명의 축제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면역계가 완전하게 정지하지 않거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응으로 자가 면역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우연하게도 흡연이 류마티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 되는 역학관계와 같은 유형이다. 흡연은 온갖 유형의 외부 입자를 목구멍으로 빨아들인 다음 폐로 보내서 몸에 유입시킨다. 그러면 면역계는 외부 입자의 정체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느라고 바빠진다. 류마티성 관절염의 경우 흡연이 원인일 수가 있다.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죠. 린더의 담당의 램버트 말이다. 흡연일까요? 약물일까요? 린더의 경우에 램버트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상황 증거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염증은 이상이 없었다. 감염도 이상무 관절염이 시작되기 전에 린다는 예수상 고견이 있었다. 면역계를 멈추게 하거나 달리게 할지도 모를 병이었다. 수면 부족, 이상무, 스트레스와 기타 등등. 린다가 처음 램버트 의사를 본 것은 10월 10일. 린다는 2주 뒤에 다시 왔다. 이번에는 램버트가 한눈에 린다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와야 했다. 이제 다수의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램버트 의사가 말했다. 이때 램버트는 린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램버트는 일선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린다에게 프레드니선이라는 약을 주었다. 램버트 의사는 그 약을 그들은 해머처럼 되는 겁니다. 다 때려 부수는 그거든요 라고 묘사했다. 프레드니선은 다수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 전체에 퍼집니다. 몸 전체에 퍼집니다. 이럴 때는 면역계가 약해지거나 감염되기 쉬워지고 잠들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는 부분적으로 부신과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말 프레드 리선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린더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극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린더는 영원히 힐체어 신세를 질 것 같았어요. 스테로이드는 린더의 삶의 균형을 깨뜨렸다. 그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엠비엔을 복용했고 다시 그적 이원제인 플렉셀이라는 있는 약을 먹었다. 나쁜 소식이었다. 더 나쁜 소식은 스테로이드 요법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말을 듣지 않았다. 효과가 없었다. 린다는 손이 너무 아파서 바지 단추를 채울 수가 없었다. 린다는 고무줄에 들어간 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딸을 학교에 내려주었는데 어린 여학생이 다가오니 천연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왜 맨날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린다는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갖는 아기는 아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팔뚝으로 아기를 붙잡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누군가와 악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영향을 덜 미치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는 장갑을 꼈다. 린다가 1996년 12월에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램버트 의사는 린다의 왼쪽 다리에서 65세제곱미터, 티스푼으로 약 65스푼, 오른쪽 다리에서 30세제곱미터의 물을 빼렸다. 린다는 프레드 리선 30mg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복용할 수 있는 알약은 겨우 20mg짜리 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린다는 메토트렉사트라는 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약은 원래 혈액암 화학 요법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악성 백혈구를 방해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백혈구는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몸은 감염에 매우 취약해지고 만다. 저는 눈병에 감염이 됐고 이염에도 걸렸고 질염, 기관지염 등 온갖 구멍이나 벌어진 곳은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배양기였어요. 차라리 혹이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니까요. 1997년 봄 린다는 15가지의 약을 복용했다. 자가면역에 도움이 되는 약도 있었고 다른 약의 활동을 막는 약도 있었다. 그리고 상황이 거의 수습되는 것 같았을 때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린다는 이전 6개월 동안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시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구명선이 사라졌다. 린다의 결혼 또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린다의 면역계가 균형을 잃자 그녀의 삶 역시 균형을 잃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티즘 증상이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면역계는 계속해서 기본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1997년 늦은 여름 주요 고객사에서 그녀를 런던에서 보고 싶어 했다. 소염제 때문에 면역계가 약해져 린다는 끔찍한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런던에서 그녀는 연극을 보러 갔다. 그녀는 기침할 때 입을 막을 작은 쿠션을 가지고 극장에 갔다. 어느 날 린다는 고객사의 유럽 지사장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자문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기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린다는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복도에 나와서 기침을 멈춰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린다는 20분 동안 기침만 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린다는 면역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는 고통스러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기 직전이었다. 참 안타까운 처방과 힘드는 모습인데요. 양쪽 세상에서 최고. 1998년 11월 미국 식약청은 의료 역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약품을 승인했다. 에브렐이라는 약품으로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가 목표였다. 이모넥스라는 시애틀의 한 회사가 만든 엠브렐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유는 엠브렐이 면역계 전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계의 영향을 제한하도록 명확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었다. 엠브렐은 1970년의 단클론 항체의 발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개별적인 항체를 분리하여 복제하는 능력은 제약회사가 매우 구체적인 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품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몸에 주입된 이들 항체는 이론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세포에만 달라붙어 반응한다. 예를 들어
엠브렐은 정량계사인자로 알려진 특정 사이토 카인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단일 항체를 이용한다. TNF가 하는 것은 어떤 세포를 죽이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특히 세포 점멸설하는 의미의 아포토시스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이것은 우리 생명의 축제에서 중요한 정성적인 과정이며 아주 우아하고 질서정연하다. 한 세포가 죽음의 신호, 사실상 스스로 죽으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리고 세포는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나뉘기 시작하고 그때 청소부 대식세포가 모두 먹어치운다. 아포토시스는 추락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이다. 엠브렐과 TNF에 작용하는 다른 약물은 문제를 일으키는 세포를 자살하게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쁜 세포가 스스로 죽게 한다면 암 치료에 유용할 수가 있다. 류마티성 관절염의 경우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세포들은 린다의 몸을 공격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듣기 신나는 일이지만 엠브렐에 사용된 덩클런 항체가 햄스터의 난소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 듣는다면 좀 거북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램버트는 엠브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자가 면역 치료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다들 엠브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초에 린다는 처음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허벅지 윗부분에 엠브렐을 주입했다. 효과가 나타난 것은 몇 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웠다.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엠브렐은 스테로이드처럼 린다의 면역계 표면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자크 밀러 시절부터 면역학의 꿈이었던 면역계를 가지고 놀 만큼의 면역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일부 실현된 것이었다. 내 면역계가 작동할 수 있게 되면 이 약은 나를 공격하는 면역계의 일부와 결합하여서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린다의 말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이 약을 복용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엠브렐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의 하나이다. 엠브렐의 판매에 쌓인 암제는 2017년 회계연도에 5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 약을 암에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놀랍다. 그 이야기는 약간 짧게 하겠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 한 가지 약으로 모든 증상을 치료하기에는 자가 면역은 너무나 복잡했고 여전히 인류의 대다수는 이 새로운 약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르디어스 브랜스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린다의 반향과 반대사례의 연구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메르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했는데요. 이 메르디스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시간이 좀 길게 되겠네요. 자, 그래도 1차 메르디스는 린다가 태어나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1500km가량 떨어진 덴버에서 태어났다. 77년 어느 날 아침 미열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무릎이 아팠다. 바이스로 양무릎을 3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메르디스는 10대 시절을 통과하면서 심하게 나타나던 수수께끼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대개 치료받지 않은 채 방치했던 수지가 아픈 통증과 열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단핵증, 말초혈관 중에서 단핵구가 지나치게 늘어가는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메르디스는 여러 면에서 어머니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특이한 발작과 통증, 부종이 있었고 특히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았다. 메르디스는 어머니가 손을 이마에 얹은 채 어지러워하던 기억이 있었다. 어머니가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어린 시절이나 그녀가 간직한 비밀 혹은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메르디스의 가족은 파크힐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1960년대 말 이 지역에 백인이 살았지만 통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메르디스의 가족이 집에 돌아오면 유색인종이 오기 전에 떠나기를 저축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메르디스의 부모는 이러한 뿌리 깊은 편견에 동의하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덴버 포스트의 편집인이었다.
그는 인종이 통합되면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연구를 했다. 집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 메로디스의 아버지는 통합을 촉구하는 사설을 썼고 신문 일면에 올라갔다. 다음날 밤 하얀 뱀이 유리창을 뚫고 날아왔다. 동네 백은 주민이 다르다고 인지한 무언가의 존재에 감인 반응하는 것 같았다. 외부인이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웠고 통합이 되었다. 통합은 메로디스의 어머니 비에게 아주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고 조합교회 신자가 되었다. 그녀는 성공의 신자와 결혼했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흑인 및 백인 교회와 함께 일했다. 또한 콜로라도주 정부의 인권부서에서 일했다. 그녀는 통합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으로 몸으로 배워왔다. 몸으로. 메르디스의 어머니는 가까스로 나치의 치하를 탈출한 경험이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 경험은 국가가 어떻게 선동하여 자국민을 타자화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비의 할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서 귀족이자 황제의 주치였다. 사실상 오스트리아 의료계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파울 폰 도메니 역시 의사로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이었다. 반유대주의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뿌리를 내리자 바퀴를 비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럼에도 융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리를 거부하는 니른베르크법이 1935년에 통과되었다. 유대인인지 여부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혈통에 의해서 가려졌다. 이런 국가주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공격했다. 1938년 11월 수정의 밤 사건이 있었던 날 메르디스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리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깨진 유리창 조각을 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메르디스의 어머니 베아트리체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메르디스가 10살 때 해줬고 함께 수정의 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메르디스의 어머니는 절대 술을 마시거나 운 적이 없었지만 이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말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위의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으며 거리를 치워야 했어.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그들은 어머니 예쁜 우리 엄마 입에서 피가 쏟아질 때까지 길바닥을 헐게 했지. 난 정말 무서웠어. 메로디스는 물었다. 우리가 유대인이야? 이만 하면 됐다. 전쟁이 발발하자 메로디스의 어머니와 그녀의 부모는 가까스로 런던을 탈출했다. 런던에는 메로디스의 아버지 사무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서튼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은 독일인이나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독일군의 런던 대공습 때 메로디스의 어머니는 부모와 함께 런던에서 살며 폭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터널로 인도하는 걸가이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파울 폰 도메니는 테레진슈타트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서 43년 3월에 사망했다. 히틀러 자가 면역 기계의 희생자였다. 메르디스의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이야말로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어렸을 적에 메르디스가 덴버에서 살았을 때 어머니는 간설통과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의 탈진, 위장병 등에 시달렸다. 메르디스 자매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아 그런 어머니를 놀리고는 했다. 때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렇게 철없이 그런지 넣고 부끄러웠다. 메르디스는 생각했다. 메르디스의 어머니는 의사가 병이 좋다고 한 것은 가리지 않고 영양보충제를 비롯하여 온갖 약을 복용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이 없었지요. 1990년 초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궤양성 대장염과 길랭발의 증후군으로 내려가는 희귀하고 끔찍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우리의 우아한 방어 면역계는 몸의 표면을 따라서 뻗어 있는 긴 신경세포의 끝을 감싸는 피복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한다. 미엘린이라는 신경세포의 피복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미엘린은 신체가 세포를 보호하고 다른 정보를 차단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메르디스의 어머니의 경우에 이미 T세포와 B세포가 함께 미엘린을 공격하고 있었다. 길랭발의 병이 아니라 증후군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후군은 어떤 증상의 집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인 상태를 말한다. 미국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가 제공하는 설명이다.
찾아내야 할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몇 가지 단서가 더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한다. 자가 면역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에서는 추가적인 증명을 내어놓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길령발에 의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더해져서 메르데스는 유전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쉽게 걸리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메르데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꾸준히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던 노스웨스턴 대학 3학년 때 메르데스는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은 다른 수많은 대학 내의 사건과 함께 미결 사건으로 남았다. 메르데스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을 감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15살 때 메르데스는 가족이 다니는 교회의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그녀는 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데 신부가 수프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부는 메르데스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에 키스를 하려고 혀를 그녀의 입에 집어넣었다. 메르데스는 도망쳤지만 본인에게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영혼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메르데스는 내게 이메일을 보냈다. 어떤 신부가 저를 성적으로 농락했던 일과 초정건대에 저를 보호해 줘야 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집단적인 무관심,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도 똑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똑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할 때에 제가 믿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그것 말고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제치고 나를 도와줄 만큼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중에 그녀의 신체적인 증상은 더욱 나빠져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2001년 여름 메르디스와 그녀의 가족은 멕시코의 칸쿤 남부의 리조트 타운인 플라야 델 카르멘에 갔다. 어느 날 그들은 일년의 이국적이고 드넓은 동물원의 시노테에서 수영을 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메르데스는 열이 나고 몸이 아팠다. 관절이 아프고 몸이 괴로웠지만 열이 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머리가 너무 부어올라서 정수리가 물렁물렁해질 정도였어요. 메르데스는 열이 39도까지 넘게 치솟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다. 감염은 아니었다. 열이 39도가 넘는데 병문교는 없다니. 다른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루푸스입니다. 메르데스는 그때를 떠올렸다. 검사 결과 메르데스는 루푸스 항체를 가리키는 특정한 항체를 정상 수준의 10배 넘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증명된 것이 아니었다. 메르데스는 루푸스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때는 글쎄요, 적어도 흉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죠. 돌이켜 생각하니 웃음이 터져 나왔다. 메르데스는 덴버에 있는 병원의 게스런 홈스라는 전문의에게 갔다. 홈스는 메르데스의 공식 진단을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바꾸었다. 주된 이유는 승인된 약물이 루푸스보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이 더 많기 때문이었다. 메르데스의 치료 과정은 린다와 거의 비슷했다. 메르데스는 먼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스테로이드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만큼 해롭게 되어서 피로, 감염, 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녀는 몸이 더 아팠다. 2002년 메르데스는 비타민 B를 제거하여 특정 세포의 생산을 방해하는 암 치료제 메토트렉사트를 복용했다. 이 약의 이로운 점 중에 하나는 면역기를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메르데스에게는 부작용이 이로운 점을 압도했다. 메르데스는 이 약을 2달 동안 복용했다. 그녀가 초기에 복용했던 다른 약 아자티오프린과 똑같았다. 아자티오프린은 DNA 수준에서 세포를 공격하여서 면역기를 억제하지만 미국 류머티즘 학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암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 2003년 메르데스는 기적의 약 엔브레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엔브레는 한동안 효과가 대단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증상이 더 악화되어 갔다. 당시에는 다른 약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엔브레의 경쟁약품은 얀센 바이오텍에서 제조하여 1999년 FDA 승인을 받은 레미케이드였다. 레미케이드 또한 종양 괴사 인자를 막음으로써 작동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다. 레미케이드가 승인을 받았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게시된 한 기사는 레미케이드를 한 차례 처방하는 데 비용이 $9,500, 엠브렐의 비용이
$11,400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메르디스를 치료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의료 산업뿐이었다. 단콜론 항체는 메르디스에게 효과가 없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녀는 비옥스와 셀레브렉스 같은 독한 진통제를 트라마돌과 함께 적절하게 섞어서 복용했다.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면역기 불균형이 커져 차도가 없었다. 혈변, 발진, 몸을 갉아먹는 고통, 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욕을 할 병원견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메르디스의 류마티즘 전문의 호흡스 의사도 특이한 자가 면역 증상을 보였다. 척추 관절염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치료해야 했으나 그 치료가 효과가 없었다. 호흡스는 신체 외부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다. 발진보다도 훨씬 눈에 띄는 것 공격이었다. 마치 피부를 뜯어먹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괴조선 농피증이라는 희귀하고 위험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 이 질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종양괴사인 자가 저장된 거대한 저장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스는 맥그레몬이라는 피부과 전문의가 돌보기 시작했다. 레몬은 내과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레몬은 또한 우연하게도 메르디스도 진찰하고 있었다. 레몬은 메르디스에게 피부 근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했다. 피부 근염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질환으로 발진과 근육 약화가 특징이었다. 하지만 생체 검사는 이 질환의 음성 반응을 보였고 이 질환이 있다는 혈액의 특징이 나타나지가 않았다. 진료실에서 레몬 의사는 메르디스의 진단에 관해 내게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게 힘들지만 레몬은 자신의 눈으로 단수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발진도 볼 수 있었고 메르디스가 정기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나영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메르디스의 발진을 보고 말했어요. 당신에게 발진이 있어. 그렇지만 결국 레몬은 메르디스가 그녀가 자가 면역에서 늘 보던 무언가의 고전적인 사례라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상대에 맞추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상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룹화되지 않으며 파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레몬은 과학은 아직 증상을 다루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언젠가 바라건대 곧 증상의 원인이 밝혀질 것이고 휴미라나 레미케이드 스테로이드보다도 더 구체적인 치료제가 나타날 것이다. 레몬의 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면역학에 큰 발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희망은 현실이고 낙관주의에 대한 근거는 많다. 이제 우리는 한 명 보이지 않는 여성을 만나야 할 시간이다. 그들은 역경은 진짜다. 메르디스의 류머티즘 전문의 호흡스 의사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보자.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같은 살이었어요. 레몬이 말했다. 호흡스 의사의 호흡증거들이 그들의 피부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피부는 면역계의 첫 번째 층이다. 방패인 것이다. 호흡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갖 치료법을 동원했다. 메르디스는 그때 호흡스와 친구 사이였는데 호흡스의 치료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호흡스의 치료법은 면역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지만 방어막을 줄이면 감염이 닥쳐올 때 싸우기가 쉽지 않았다. 호흡스는 메르디스에게 몸에 생긴 종기를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여주었다. 2015년 2월 그녀는 메르디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건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도 끔찍한 일이야. 눈물이 안 멈춰. 이 모든 문서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더니 너무 무서워. 3월에 호흡스는 메르디스에게 자신이 폐혈증에 걸릴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폐혈증 혈류 안으로 들어가 몸을 감싸는 전신 감염이다. 10월 9일 호흡스는 메르디스에게 미안해 지금 너무 아파. 병원을 나가려고 시도하는 중이야. 나쁜 벌레들이 더 있는 것 같다. 하루에 4번 항생물질 꼭 먹어야 돼. 널리 사랑받던 캐서린 호흡스 의사는 자신의 면역기를 치료하는 불가능한 도전과 싸우다 2016년 10월 25일에 사망했다. 그녀는 가장 끔찍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레몬 의사는 말했다. 지금까지 메르디스가 면역기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찾기 시작한 10년이 넘었다. 그녀의 몸과 마음, 영혼은 함께해졌다. 그녀는 관절과 위장관, 피부, 심장, 근육에 있는 면역세포의 공격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을 먹었다. 약을 복용하면 그녀는 정기적인 감염에 노출되었다. 메르디스는 알아보기 어려운 이름의 약으로 가득한 걸 약국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보내준 2014년 복용했거나
그 이전에 규칙적으로 복용했던 약들을 정리한 상세한 목록이다. 발염이다. 수면보조제 극도로 카페인과 함께 치료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결국 수면제를 끊었다. 그 이유는 복용하고 나면 멍해지는 증상 때문이다. 또 시클로벤자프린을 10년 정도 복용했다. 스테로이드는 또 했고, 또 메트로렉사드, 이무란, 엠브레 주사는 약 1년 혹은 2년 동안 했고, 통증과 기타 부작용의 약, 또 이피드, 또 백스트라, 비옥스, 셀레브렉스, 애들을 또 트라마톨, 토 파맥스, 뉴론틴, 항발작제에 처방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는지, 병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니 류마티즘 담당 의사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서 메르디스에게 처방한 약과 똑같은 약을 먹고 사망했다. 2015년 말 메르디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1년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있었다. 메르디스는 글을 매우 잘 쓰는 편이었다. 내가 어떤 글을 쓰더라도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녀가 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메일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흘 내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낸 후에 늦은 아침에 침대에 앉아 있어서요, 통증의 약에 취해 잠든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돌아왔고 역시나 이번에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죠. 남은 힘이 다 떨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절망적인 심정이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약간의 맥락이나 통찰을 더해줄 무엇인가가 제게 오기를 바라기로 했답니다. 죽은 듯이 잠잠한 집안에서 저는 일을 좀 해보려고 애썼어요. 사무실로 출근하기는 너무나 피곤했고 통증이 심했기 때문이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칭, 진통제, 마사지, 온욕, 냉력 등등.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시 등과 나이프로 양 옆구리를 찌르고 돌리면서 더 깊게 근육 속으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이죠.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키워야 할 아들이 있었기에 무분별한 약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원 얻듯이 구글에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새롭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쇠고통의 병의 일부인지 아니면 치료의 부작용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먼저 이것이 병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테니까요. 몇 년간에 걸쳐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노사이클린 자가 면역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아마도 부작용이나 프로토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저를 안심시켜줄 무한한 뭔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은 미노사이클린이 유발하는 자가 면역 증후군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복용했던 약이 제 병의 원인이거나 제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젠장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 담당 의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미노사이클린을 처방하면서 내게는 독성이 적다고 말했지만 논문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나 미노사이클린에 대해서 몰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지만 내가 하는 일, 태양을 피하기, 설탕을 피하기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다면 미노사이클린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인가요? 불현듯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HC 학교 사이에서 한 구절이었다. 어떻게 춤을 추고 누가 춤을 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진단을 받은 날부터 그날까지 저는 성실한 환자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스테로이드와 메트로사드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메토트렉사드는 저를 더 악화시킨다고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딸머니도 3대째 의학적 발전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움이 그들을 악화시킨다고 해도 말이에요. 저 혼자 길을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몸으로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켜줄 사람이 구해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은 그때 다가가지도 격앙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선택지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명백히 제 병의 원인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계속 복용할 수도 있고 리툭산처럼 더 높은 수준의 치료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에 나올 획기적인 약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길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도 있었겠죠. 그날 바라본 하늘이 기억나요. 차갑고 투명한 햇살이 비치는 볼더에 이런 겨울날 어머니가 계신 곳을 바라봤죠. 나는 소리내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힘든 거 아니야 엄마? 저는 헤아릴 수 없이 슬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쪽 길이 막히면 이상하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산소이지요. 메로디스의 새 역정이 시작했다.
그네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 멜라토닌 식이요법, 생활 방식, 여러 가지 기타 자연 방법을 이용하여 기본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비타민 C, 비타민 B, 철분, 코큐텐을 복용한다. 레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레몬에서의 말에 따르면 특이한 발진이나 기타 흔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그네를 찾아와서 불평이 늘어올 때가 많았다. 면역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레몬에서는 면역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녀의 철학에 따르면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야 면역기가 수많은 박테리아나 기생충 노출되어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 개선되었을 때 그들에게 대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철학은 점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바닥에 떨어질 때 주워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항균성 비누는 버리세요. 면역성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백신이 나오면 써보고 내 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면역성을 키우고 싶습니다. 표백각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코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코딱지도 먹어도 됩니다. 정말일까? 레몬은 그렇다고 말한다. 왜 안 되겠나? 우리의 면역기는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면역기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며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면역기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우한 방어체계는 쉬지 않고 성장해 온 것이다. 하지만 환자와 함께 토론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면역기가 약하다고 세뇌 당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친 듯이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생을